네, 6주차 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이성에 합당한 삶, 그다음에 고요한 정신적 쾌락 이 두 가지의 갈등인데요. 일단 이성에 맞춰서 사는 삶, 그다음에 이게 스토아 학파 얘기겠고요. 그다음에 고요한 정신적 쾌락이 에피크로스 학파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두 학파는. 그래서 철학사의 흐름은 우리가 앞에 봤었던 것처럼 보였죠. 첫 번째는 우리가 자연 철학자들을 봤습니다. 보통 이게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쫓았던 건 아르케였습니다. 세상의 기원은 뭐고 원리는 뭔지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가다가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피스트는 관심이 뭐였어요? 세상이 아니라 자연이 아니라 사람한테 관심을 많이 가졌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각 문화마다 지역마다 다 다른 진리관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상대적인 관념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구 이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자기의 그 철학을 세웠던 사람이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뭐였죠? 사람들을 무지를 통해서 알무로 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크라테스랑 분리할 수 없었던 게 플라톤이었습니다. 플라톤은 어떤 세계였죠? 이데아의 세계와 우리의 세계를 분리하고 세상의 가장 근원적이고 변하지 않는 이데아고 이데아에 반해서 항상 변하고 움직이고 다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이데아라고 생각했던 게 플라톤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철학의 모든 학문을 완성했던 아리스토텔레스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때 기억나시죠? 플라톤은 철학적 문제의 기초를 다 다듬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학문, 철학의 학문 분야를 다 다듬었습니다. 근데 그 어떻게 보면 이데아를 사실은 그 플라톤이 생각했던 방법은 뭐였죠? 원래 원칙에서부터 내려오는 거. 이걸 보통 연역이라고 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뭐였죠? 여러 가지 개별적인 사항을 통해서 원리 원칙으로 들어가는 귀납적 방법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뭐였죠? 잠재적인 것에서 이게 다 현실태라고 그러죠. 완성된 형태로 가는 것들을 끊임없이 추적해서 이데아 같은 세계 원칙을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중요한 건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학문 분야의 기초를 다 확립을 했습니다. 뭐 문학 같은 것에 대해서는 시학, 수사학, 그다음에 정치학, 자연학, 형이상학, 윤리학 등등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 분야의 전체를 기초를 달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이후에 여러 가지 학파들이 나눠지긴 했지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스토아 학파를 보게 되는데 제목이 뭘로 돼 있죠? 우주의 섭리를 따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아 학파는 이 제목만 봐도 알듯이 그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섭리. 그래서 행복해지는 경우는 이 섭리에 거스르지 않고 인정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 자유로움을 찾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쩔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것처럼 그것의 원조를 따지자면 아마 이 스토아 학파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잠깐 여기 잘 안 보이는데요. 요 내용은 여러분이 그 제가 드리는 PDF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토아 학파는 개인적인 입심
안심 인명에 관심이 많았지만 또 공동체를 중시하는 윤리강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이 편하고 잘 사는 거에 관심도 많았지만 또 그러니까 뭐냐면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공동체를 중시하는 윤리관도 강했고 중요시했습니다. 또 스토아 학파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이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그런 민족인의 혈통의 구별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보편성은 어디서 찾은 거죠? 이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 아리스토텔레스에서도 비슷하지만 이 이성을 더 강조를 해서 어떤 개별적인 특수한 차이들이 있잖아요. 인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차원에서 인간은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했던 건 일단은 욕망을 끊기 위해 자살한 철학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끼기에 세상에 고통을 주는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고통을 받는 원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진짜 외적인 요인이 있고 또 하나는 내적인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데 사실은 이제 내적 욕망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욕망은 내적 원인일 텐데 이 욕망을 끊기 위해 자살을 하는 철학적 행위는 뭘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부분을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했던 이 두 가지의 상반되는 철학적 태도에 대해서 배우게 됐는데 사실은 이게 상반된 것 같지만 일치하는 면도 있으니까 그런 가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스토아 학파가 있고 그다음에 에피크로스 학파가 둘이 있는데 일단 스토아 학파는 이게 건물에 이렇게 주랑 같은 거예요. 기둥 같은 모양인데 스토아에서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그 소요 학파 기억나시죠? 아리스토텔레스와 제자들이 걸어다니면서 철학을 배우고 가르쳤던 것처럼 스토아 학파도 이렇게 주랑이 있는 건물 안에서 서로 철학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만들어진 학파라고 해서 이걸 스토아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스토아 학파라고 하고 에피쿠로스는 사람 이름에서 왔죠. 에피쿠로스 학파는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을 이끈 가장 큰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시대는 기원전 334년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년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동방 원정을 떠나던 시기부터 기원전 30년 로마가 이집트를 병합할 때까지 얘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철학의 연대를 고전 철학을 나눈다면 처음 뭐죠? 소크라테스 이전의 자연 철학자, 그 다음에 소피스트와 아리스토텔레스가 죄송합니다. 그 소크라테스와 그 다음에 소피스트가 같이 다 소자네요. 소 두 명 있었던 시기, 그 다음에 플라톤의 시기,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기 쭉 이제 연결되는 게 가장 큰 게 어떤 시대라고 부르냐면 이제까지 이제 인물 중심으로 불렀다면 이때는 인물보다는 이 정도 큰 이름들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표할 만한 사람보다는 헬레니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땠죠? 기원전 334에서 기원전 30년이니까 대략 300년 동안에 이루어진 철학 시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역사를 배울 때 뭘 하게 되죠? 취사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는 철학사 모든 역사와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남아있는
사료에 따라서 완전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서는 중요성보다는 시대적 우연성도 중요하겠죠. 기록이 더 많이 나는 사람, 그 다음에 후대에 어떤 철학자가 누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00년의 그 철학사 중에 헬레니즘도 사실 이 대표적인 철학자들은 없지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가 죽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도 죽고 그랬죠. 그 이 제국의 후계자들은 그가 일군 방대한 정복지를 놓고 45년 동안 치열한 권력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엄청난 리더가 죽게 되면 사실은 그 권력은 싸움으로 분산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알렉산드로스가 일군 제국은 시리아, 이집트, 마케도니아 왕국으로 나누어졌다가 나중엔 예, 새로운 제국으로 떠오른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혼란한 시기에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바깥 세계를 향한 관심을 거두고 내적인 마음의 평화를 희구했습니다. 제 이름하고 똑같네요. 그러니까 이 헬레니즘 시대를 특징을 하면 제국의 분열과 권력 다툼을 통해서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시기였고 그 다음에 지금이 뭐죠? 지금 시대를 뭐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 부르죠. 서로 각자가 살 길을 찾아가는 것들이 되겠는데 이 당시에도 같은 어떤 정신적인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위기에 대한. 그래서 외부는 내가 어쩔 수 없지만, 그죠? 나는 내 마음의 평안이라도 찾겠다라는 게 컸던 것 같습니다. 그 대표가 바로 우리가 배우게 될 스토아 학파와 에피크로스 학파입니다. 그래서 스토아 학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이나 한 사람이나 한 시대의 소산이 아니라 그 당시의 산물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오랜 시일에 걸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스토아 철학의 창시자는 키프러스 섬의 키티온 출신인 제논 여러분도 많이 들어볼까요? 제논의 역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그죠? 예, 이고 제논은 철저히 금욕주의를 내세운 키니코스 학파 그 시닉스라고 영어에서 하는데 냉소주의라고 많이 얘기 불어요. 냉소적인 사람들. 논쟁을 중시한 메가라 학파,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무관심을 제창한 피론의 회의주의 등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여기는 크게 묶을 수 있는 것보다는 좀 분열이 돼 있었다. 처음 뭐였죠? 금욕주의고 냉소적인 키니코스, 그 다음에 논쟁을 하는 메가라 학파,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다의심해 보자는 회의주의 이렇게 세 가지가 된다고 보십니다. 1, 2,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피론 같은 사람은 유명해요. 그러니까 회의주의는 나중에 근대에 들어와서도 또 한 번 관심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피론 같은 사람에 대한 얘기들이 끊임없이 다시 읽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회의주의도 또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학파 같은 요 말고도 더 있었지만 이들의 공부가 어느 정도 무르익자 기원전 294년에 아테네에서 학교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토아란 고대 건축물 바깥쪽에 있는 회랑 형식으로 된 입구 현관을 의미하는데 당시 아테네에서 가장 중요한 진역은 여러분도 많이 그림으로 봤을 거예요.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아크로폴리스와 요거는 이제 신의 영역이고요. 그다음에 인간의 영역은 아고라라고 하는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지금도 아고라 광장 이렇게 많이 하는데 민중들이 모여서 투표도 하고 재판도 했던 장소를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피력했던 곳을 광장을 아고라라고 하죠. 아고라 광장 북쪽에 있는 스토아 포이킬레라는 그 여기 보면 양옆으로 이렇게 주랑들이 이렇게
거리처럼 이렇게 돼 있고 건물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주랑을 따라 들어가겠죠. 있던 영역을 할 때요. 제노는 바로 그 스토아 포이킬레, 그러니까 쫙 주랑이 쫙 서 있는 그 그 어떤 복도 같은 게 되겠죠. 앞에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의 학파 이름이 뭐가 된 거예요? 스토아 학파가 되었고, 스토아 철학은 특히 로마인 사이에서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명성을 떨친 사람은 로마의 정치가자 철학자인 키케로,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던 세네카, 노예 출신이었던 에픽테토스, 그 다음에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등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그리스의 문명이 쇠퇴를 하게 되고 이제 로마로 이게 어떤 문화적인 권력을 그다음에 철학적인 권력, 지식적인 권력이 옮겨갔는데 문제는 라틴어를 구사했던 여기 있는 그리스를 썼던 그리스 도시 문명이 넘어갈 때 문화적인 권력이 로마가 약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로마는 이 그리스의 그러니까 지식들을 많이 번역하고 흡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적인 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리스에서 다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로마 자신이 어떤 새로운 걸 만들어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나 무력적인 거, 그러니까 군사력 혹은 제국으로서의 권력은 더 컸지만 사실 문화 권력으로서는 좀 약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되게 독특하죠. 예를 들면 그 여러분 아마 키케로 같은 사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키케로, 그다음에 세네카, 그 유명했던 네로승 황제 스승이기도 했던, 그다음에 재밌는 거는 노예 출신이었던 에픽테토스 같은 사람도 있었고 황제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스도 있었으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스토아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면 스토아 학파의 창시자 제논의 죽음은 좀 특이했어요. 왜냐하면 제논은 욕망에서 영원히 벗어나기 위해 곡기를 음식을 끊고 단식으로 자살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대인인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때가 뭐냐면 아까 뭐였죠? 외부에 있는 어떤 영향은 어쩔 수 없지만 내적인 평안함을 얻으면 그게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철학적 행복을 가는 방법이었는데 내적에 자기의 움직임을 갖는 게 욕망이었죠. 욕망. 요거 때문에 행복을 얻을 수 없다면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제논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록이 있는데 다른 기록도 있습니다. 제논은 어느 날 스토아에서 강연을 마치고 나가다가 발을 접질렸나 봐요. 그리고 넘어졌는데 그러자 그는 땅이 자기를 부른다고 생각해 그 자리에서 호흡을 끊고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이제 죽음 같은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스토아에서는. 다음 제목은 이제 신은 만물에 길들어 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그 모든 것에 신문이 있다. 그 범신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스토아 철학은 범신론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아 학파는 물질의 신적인 정신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샤머니즘하고는 좀 다르죠.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이건 애니미즘이라고 부르는 거. 신이 모든 물질에 내재한다고 본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물질 그 자체는 아무런 역할도 못하지만 거기에 신의 정신이 합일해 비로소 여러 성질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여러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들의 어떤 특성을 갖는 건 뭐예요? 신의 정신이 깃들면 물질이 갖고 있는 독특한 성격들이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토아 학파에서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인 헤라클레이토스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배웠었죠. 만물 유전할 때 로고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의 생각에 로고스라는 걸 갖다가 근데 이 로고스는
헤라이클레이토스는 만물의 근원, 그걸 또 불이라고 했고 신은 곧 로고스이고 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로고스는 이따 나오겠지만 어떤 이성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로고스가 이성이라고 어, 그 생각하고 정착시킨 것이 어떻게 보면 스토아 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근원인 로고스가 곧 신이고 불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헤라이클레토스는 모든 것이 이제 불로 돌아갔다가 다시 온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다음에 신이 만물에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이념을 종교 철학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범신론이라고 합니다. 신은 세계와 역사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세계 안에 편재, 그러니까 모두 나누어져서 다 들어가 있다가 편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세계 역사 안에서 신은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독교 중심의 신학적인 사유에서는 신은 이 세계 외부에 있고 초월해 있고 이 세계를 만들고 간섭하고 이런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스토아 철학뿐만 아니라 범신론을 믿는 것에서는 이 신이 이 안에 가득 들어가 있는 거죠. 다 들어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세계 안의 모든 존재자는 신을 표현하는 물질, 그래서 신의 표현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인간이 뭘 갖고 있죠? 아까도 얘기했던 이성적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탁월한 표현물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고스 얘는 불이고 그다음에 그리스어로 이게 로고스라는 말은 이게 언어도 됩니다. 말. 즉 이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불과 이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왜 모든 것이 다 여기서 나와서 다시 돌아가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만물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특히 이 신을 나타내는 불과 같은 그 이성을 온전하게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인간은 제일 많이 표현하는 건 뭐예요? 이 신, 불이자 신은 이 존재를 가장 잘 표현하는 물, 그 탁월한 표현물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신은 완벽한 이성이고 인간은 만물 가운데 이 특징이 어때요? 가장 잘 드러나는 표현물이 되고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토아파는 이런 범신론의 전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토아 학과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운명을 사실은 거스르지 않고 따르게 되는 거. 운명도 외부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은 운명을 믿었어요. 그다음에 스토아 학파들은 또 그 데모크리토스 기억나시죠? 원자론 같은 사유를 생각을 해서 모든 움직임은 이 원자의 움직임 결정되어 있다고 봤어요. 이거는 어떤 신도 개입하지 않고 그 안에서 자기가 정해진 그 알갱이들 원자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이 운명을 만든다고 생각을 했어요. 신은 이 세계를 가장 좋은 방식으로 설계했고 세계 안의 모든 사건들은 겉으로 보이기에는 악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선함으로 귀결이 된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스피노자를 잠깐 배울 기회가 있는데 스피노자의 생각도 이거랑 비슷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결정되어 있어요. 근데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우연이라고 보는 것도 사실 신의 눈, 저기 위에서 보는 이게 신의 눈에서 볼 때는 다 계획대로 돼 가는 건데 인간이 볼 때는 내가 볼 땐 요거는 이제 우연이라고 보는데 신의 관점에서는 우연이 아닌 거죠. 그래서 스토아 학파도 어떤 게 이거 나한테 안 좋은 거 악한 거지만 더 큰 신의 관점에서 볼 때는 선하다고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정된 세계 및 역사의 흐름을 우리는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란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예, 프로비던스라고 영어로 보면 돼요. 영어는 프로는 앞이고요. 비던스는 여러분 비디오 아시죠? 보다. 그래서 앞서 보는 거예요. 미리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보는 것. 이런 뜻을 섭리라고 합니다. 이런 섭리가 한 인간의 인생사로 어떤 구체화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구현되는 것을 우리는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겪는 어떤 사건, 또 우주 섭리의 관점을 볼 때 아까 지면 우주의 관점, 큰 관점에서 보면 악함이 없어요.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인간은 그러니까 나한테 보면 이게 나쁜 걸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더 큰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거 없다. 다 좋다. 다 이유가 있기에 그런 일이 발생하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런 세계적인 흐름 혹은 우주의 섭리에 대해서 아무런 변화를 줄 수가 없어요. 그죠? 다만 인간은 이러한 세계 흐름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결정 나 있는데 이 우주 안에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나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 나머지는 다 결정할 수 없고, 즉 세상과 조화를 이룰 것 살지 맞춰 사는 이 큰 우주에 맞춰 살지 아니면 이거에 거슬려서 살면서 고통스럽게 자기 분열. 왜 자기 분열하면 내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나는 갈라져 있죠. 내 안은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분열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살 것인지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운명은 순종하는 자들을 인도하고 저항하는 자들은 강제한다. 이것도 이제 인용문일 텐데요. 그러니까 저도 그 누구의 인용문인지는 까먹었는데, 그래서 운명을 순종하면 운명이 이제 여러분들을 이끌어 나갈 거고, 저항하면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강제로 끌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의지랑 상관없어요. 내가 반대해도 끌고 가는 거니까. 인간은 목줄에 매여 있는 개와 같습니다. 조금 그런 비유긴 하지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말이죠. 영리한 개는 주인이 이끄는 대로 즐겁게 따라가지만 불행한 개는 뒤따라 버틸기며 질질 끌려간다. 근데 인간은 개를 보면 질질 끌려가다가도 안타까워서 먹이도 주고 달래기도 하고 하죠. 근데 뭐 이거는 이제 우리 인간이 그 동물을 만날 때 우리는 애완동물을 겪을 때 사실 동물로 취급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인간은 동물을 나의 가족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과 우주가 생각하는 운명과 거기 조그만 개미와 같은 인간에 대한 관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좀 이 비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때 개의 운명은 인간의 손에 달렸다고 볼 수 있겠죠. 개는 주인이 이끄는 대로 잘 따라야 행복하지 주인에게 저항하면 불행해집니다. 이건 조금 더 어색하긴 한데,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운명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섭리가 인간의 삶에 강제하는 조건으로 다가오는 그 운명을 거스릴 수는 없다. 홀리즘으로서의 스토아 철학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 홀리즘은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여기도 있죠. 홀리즘 전체론인데 요거는 조금 이따 좀 부연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을 한 단어로 설명하면 홀리즘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스토아 철학은 오늘날 철학 용어를 빌려오면 홀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체주의, 그러니까 뭐 이거랑도 발음 비슷하죠. 전체. 홀리즘이라는 세계를 기계적으로 구성한 요소들의 집합체가 아닌 여러 상호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물과도 같다고 보는 견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기계는요, 뭐 어떤 기계가 있다면 여러 가지 부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각형의 기계에 있으면 요 수많은 부품들을 하나로 조립하면 이 기계가 완성되고 작동한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이거를
나누면 부편으로 쪼개지겠죠. 다 합치면 작동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전체가 미리 있고 이 부품을 조립한 것 자체가 얘랑 같지 않아요. 이 전체는 이 그 조립한 전체를 넘어서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전체 이 여기서 말하는 기계가 아닌 의미의 전체, 홀리즘의 전체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부품의 합을 넘어서는 전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은 우주와 역사의 한 부분이고 인간은 자신을 개별적인 존재가 아닌 전체의 한 부분으로 인식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죠. 따라서 전체의 선, 이 전체의 선 있습니다. 그때 여기서 선은 최고의 것, 최고로 완성된 것 이렇게 뜻이 되겠죠. 곧 인간 자신의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이게 옳고 최고의 것이라고 하면 요 안에 있는 부품 같은 나에게도 이게 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선을 구성한다고 해서 내가 전체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전체의 것은 미리 결정되어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전체 우주에 고유한 질서가 있다면 인간은 이런 전체 질서 부속이 먼저 있고 부속이 합이 전체가 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먼저 있는 거죠.를 잘 파악해서 그것에 맞게 일치하도록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 사람이 얘기한 건 전체에 이로운 것이라면 부분에게도 해롭지 않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시점에 이 지역에 사는 나한테는 해로운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전체는 그에게 이롭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아까 얘기했던 전체는 다 좋아요. 여기서 부분으로 있는 나한테는 잠깐 나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가 그런 전체의 부분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한 나는 어쩐 일이 일어나도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나한테 불행한 일이 있다 치라도 전체로 보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 위로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거에 동의를 하시나요? 보통 이렇게 하기는 힘들죠. 보통 한 개인이. 하지만 스토아파 철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도 얘기했죠. 이 상황이 헬레니즘 시대 제국의 붕괴로 권력 다툼이 있을 때 항상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이 순간에 개인이 살아나갈 수 있는 유일한 평화는 내 안에 내적 평온함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게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래서 인간 다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우주의 그런 질서를 갖고 있는 거는 인간 정신에 있는 이성이 그 우주적 질서를 갖고 있고 아까 대표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인간 다음은 이성에서 차지하는데 이성은 이 우주의 자연을 지배하는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질서를 로고스라고 부르고요. 이성은 이 우주 질서의 원칙인 법칙인 로고스의 일부라고 보시면 돼요. 이 법칙에 속해 있는. 그래서 이 우주 전체를 잘 드러내는 것이 가장 인간적인 건데 그 가장 인간적인 대표는 이성이 되겠죠. 그래서 인간 본성에 맞는 생활은 곧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우주에 맞추어 순응해서 사는 생활이 본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토아 학파의 슬로건 구호는 뭐냐면 우주에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었죠. 순응하며 생활하라는 말이 될 것 같아요. 그 순응 속에서 내가 지금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해야 하고 그래서 그 이제 로마 시대 스토아 철학가 세네카의 말, 세네카도 사실은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지만 나중에 자살을 할 수밖에 없었죠.
만약 지금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온 세상을 가졌다고 해도 불행할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 내 우주에 있는 한 일부로서의 불행은 만족함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했지 내가 조금 더 갖고 나를 조금 확장시킨다고 해서 그래서 우주 뭐 세상 전체까지 다 얻는다는 얘기를 해도 예, 우주는 무한하기 때문에 예, 진정한 행복을 가질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